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선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대면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국민들은 계엄을 계몽령이라 이해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려 했던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려 한 거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때요? 네, 민주당에서는 또 바이든 날리면 식의 기만 전술이냐, 전국민 듣기평가 시즌2라면서 맹비판을 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과 헌정체제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된 수사나 탄핵심판 관련해서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공식적 입장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모르는 상태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도 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도 탄핵 인용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수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방어권은 법률로서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언급을 피하고 있을 뿐인데요. 다만 국민들이나 중도층이 봤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어려운 진술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탄핵심판정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의 발언들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들과 배치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네, 대표적으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을 최근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재확인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렸냐 안 내렸냐 이 부분이 내란 혐의를 가를 주요한 쟁점인데요. 당시 윤 대통령은 통화 도감청이 되지 않는 이른바 비화폰으로 해당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이 증거가 없는 지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이상 진실 규명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도 이 변호사 입장에서 만약 내가 윤 대통령이라면 똑같이 혐의를 부인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증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 탄핵 인용이 문제가 아니라 내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소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피하려고 윤 대통령 측이 적극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탄핵심판 변론에선 계엄 포고령 작성을 누가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잖아요. 포고령 작성자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면 대통령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법조계에서는 이걸 정범과 공범의 차이로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범은 범죄를 직접 실행한 주체이고요. 공범은 범죄 실행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자로 범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포고령을 작성하지 않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걸 보고받은 정도나 보고도 대충 받고 알아서 해라 이 정도 했다면 공범에 가깝게 되고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썼다면 정범으로 볼 수 있는 차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엄을 지시한 게 대통령이고 그리고 세부 내용인 포고령을 보고받고 이 일을 실행에 옮기도록 한 것 또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게 중론입니다. 네. 또 이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가 이 문현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서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공수처라든지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포인트를 잘 보면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게 아니라 법치의 문제라든지 형평성 등의 문제를 들어서 현 탄핵심판이나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결과가 172일 만에 나왔을 때도 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매주 불러 심리하면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는 오래 끌었냐,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라는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또 강성 지지층을 고려하면 대통령과 완전히 거리를 둘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도층에는
이러한 헌법재판 그 심판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나 공수처 수사에 대한 위법성 지적 이러한 것들이 결국 국민의힘의 대통령 지키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도 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했어요. 이런 결정이 가져올 파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이 출발하게 된 시작이 바로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이 공영방송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이진숙 위원장까지 둘 탄핵을 시켰는데요. 네. 그 이후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서 언론을 압박하고 불법 방송을 그대로 놔두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강경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이 추후에 나올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심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4로 의견이 갈린 것을 두고도 여야의 셈법이 모두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을 강조했어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대권 도전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잇따르고 있죠.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당과 자신의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것을 돌파할 국면 전환이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민생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에서 성장으로 선회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 대표가 최근에 1대1 대선 후보 가상 대결에서도 50%를 넘긴 여론조사가 없고 다자구도에서도 30%대 박스권에 갇혔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받은 지지에서 외연 확장을 꾀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때문에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을 꺼낸 것이고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기본소득을 지우고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선거 유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이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가 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월 중에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2심 결심 공판이 2월 26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3월 말에 선고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법조계에서는 이 2심 선고가 1심 선고를 뒤바꿔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모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조기 대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대표 또한 함께 처분을 내릴 것이다라는 관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 두 사건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려서 법원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모양새는 취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에 사법 리스크는 최고조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대법 선고 시점이 3개월보다 앞당겨질 경우 이 대선 기간에 확정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는데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결국 조기 대선으로 갔을 때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대표로 유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당내 비명계가 조금씩 들썩이고 있고 막판에 판세가 뒤바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친명계에서 내세우는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비명계가 이 대표의 자리를 대신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다수의 시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어떤 역할이든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예고하고 나섰어요. 이를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김경수 전 지사는 어제 이 대표를 겨냥해서 한 사람의 독주는 안 된다. 말로만 민주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등의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사실상 이 대표를 견제하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키우겠다는 의도로 충분히 비춰지고요. 김 전 지사는 애초에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정치 복귀의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 본인이 한국에 들어가면 활발하게 활동하겠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당내 경선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이제 이재명 대표에 좀 기울어진 지지층 구성에서 이 대표라든지 친명 후보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다수입니다. 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2주 연속으로 민주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뭐 보수 지지층이 과표집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또 그렇게만 보기에는 여러 여론조사들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오늘 한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좀 물어봤는데 보수 지지층의 적극 응답 또한 여론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는 진보층이 적극 응답을 해서 그때는 진보가 과표집됐는데 그때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번에 보수 과표집만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한국갤럽이나 전국 지표조사, 리얼미터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 나타나면서 단순히 보수 과표집으로만 볼 게 아니라 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결국 선거라는 거는 얼마나 나의 지지층이 나와서 투표를 하느냐에 결과가 달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 역시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는 게 아니라 나를 찍어줄 사람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게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층 결집 또한 중요한 건데요. 다만 이 중도층의 여론을 보면 이제 전체 결과와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중도층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과 정권 교체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기고 있어서 현 여론조사에 국민의힘이 고무돼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0.72%포인트 차이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이겼는데요. 네. 현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누가 중도층을 더 많이 끌어오느냐 그 작은 차이로 승패가 갈리게 된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캐스팅 보터인 중도층의 마음을 국민의힘이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여론조사와 차기 대선의 판도를 연속성 있게 보면 위험하다라는 우려가 당 내에서도 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자구도에서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여권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여권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2위를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논란이 좀 됐는데요. 시사저널이 조언의 나이에 의뢰해서 이제 1월 18일부터 19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에게 조사한 결과인데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전제로 이재명 대표 대 김문수 장관 양자 대결 투표 의향을 물었는데 김 장관이 46.4%의 지지율로 41.8%인 이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4.6%포인트로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 오차범위 내였지만 이 대표가 양자 대결에서 여권 후보에게 오차범위 내 지는 결과가 나온 건 이례적입니다. 또 여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보다 더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를 두고 굉장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취재를 종합해 보면 누가 더 훌륭하고 좋냐 이게 아니라 누가 더 실수를 안 했느냐의 문제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는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성 지지층만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호불호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불명예스럽게 대표직을 내려놓고 언론에 거의 노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지층 내에서 인식이 나쁘지 않고 지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사고 없이 조용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김 장관은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청렴한 정치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에 거론되던 정치인들보단 차라리 오히려 김문수 장관이 낫다라는 대비 효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 결국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선을 긋고 갈 수밖에 없어서 탄핵에 반대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강성기조인 김문수 장관보다는 탄핵에 반대했던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오히려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다수입니다.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강경 우파와 같은 특정 세력과 거리를 둔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 역시 지지율을 고려한 발언이었을까요? 네,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는 게 정치라는 게 강성 지지층도 있고 미온적 지지층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다양한 이념의 스펙트럼 사이에서 어디서부터 어디는 우리가 배제할 거고 뭐 중도 보수부터는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당 정치를 할 수 없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추세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소수의 강성 지지층이 과다대표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강력한 입김이 정당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 스펙트럼의 지지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강성 지지층 혹은 강성 당원의 일부 목소리가 정당의 정책이나 기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다라는 게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